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전지혜 교수라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가 제 주 전공 분야고요. 그리고 저도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선생님들 잘 들리시면 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라는 거를 좀 소개를 드려요. 왼팔에 의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왼쪽 팔꿈치 아래 부분이 없는 지체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의사들은 절단장애인이라고도 이렇게 명명을 해요. 의료적인 문구로는. 네, 근데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한송사용자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뭐 공적으로 인정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좀 더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는 데는 제약이 없어서 네, 그래서 한손 사용자 혹은 뭐 절단 장애인 뭐 다 이렇게 저의 장애를 이렇게 호칭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장애인 당사자다 보니까 또 이 당사자로서의 그 어떤 열정,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도 있고요. 장애학 분야를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제 소개를 좀 더 하자면 사회복지를 공부한 건 한국에서 했고요. 이제 유학 가서 장애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회복지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 달라요. 그래서 장애인을 사회복지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데 이 장애학에서는 이미 장애를 가진 그 몸 자체가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몸 그대로 이미 우리는 완성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하고 좀 맥락이 다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아픈 사람, 환자, 뭐 도와줘야 되는 사람, 뭔가 재활이 필요하고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학에서 바라보는 이 인간과는 이미 있는 존재로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건강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로 장애인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차이의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학교를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애학으로 박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장애학 학위 받고 한국에 막 와서 그때는 시간 강사하면서 막 구직을 하고 있을 때 김영모 목사님을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뵙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썼던 논문이 오늘 선생님들께 이렇게 공유할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논문이 이제 장애학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교회 쪽에서 같이 이 논문을 읽고 너무 좋았다고 연락을 주시거나 이렇게 좀 공유해달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최근 몇 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한 2, 3년에는. 그래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좀 다시 한번 교회의 역할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장애학에서 바라보는 장애관하고 기독교 세계에서의 장애관하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부분 공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자료를 이제 좀 화면을 바꿔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국장님한테 보내드렸나요? 이메일로 혹시 자료를? 네. 요 파워포인트 자료 오늘 공유할 요 자료랑 그다음에 논문 원문 자료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제가 이걸 파일을 여기서 전송하는 기능은 모르겠어요. 줌에 파일 전송 기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혹시 이렇게 나중에라도 그 이메일로 드린 자료를 쭉 이렇게 좀 회람을 하시게 해서 보시면 아마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이랑 그다음에 글로 보면 다시 제 목소리가 들리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공유를 부탁을 드려요, 나중에. 네, 화면, 발표 화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장애학적 관점에서의 사회 변화와 한국 장애인의 선교의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난 한 20년을 돌아보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한 장애인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살만해졌다.
이 얘기를 이제 넘어서고 있지 않나. 이제 선진국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들만 보더라도 이제 저희 학교 얘기를 해보면 학교 안에 예전에 중증장애 학생들이 거의 진학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최중증장애 학생들이 1년에 한 40명 정도가 들어와요. 올해는 처음으로 지적장애인 학생도 3명이 저희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도 사실은 지적장애인들에게까지는 열려있지 않았는데 이제 수능을 치르고 또 이 장애인 특별 전형을 통해서 이제 정말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이 또 대학에 오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작은 사회의 변화죠. 이런 변화들이 장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특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간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이 물론 코로나 상황 전과 후는 또 상황이 많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의 장애인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아까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장애인 당사자다, 장애인 복지를 주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소개도 드렸지만 또 하나 소개를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참 저희 아버지도 이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목사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왔고 뵙고 근데 작은 교회, 항상 작은 교회여서 항상 큰 교회를 가면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저로서는 교회를 선택할 그 선택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장 배경 속에서. 근데 이제 유학을 갔을 때는 다양한 교회를 접해볼 수 있었어요. 이제 유학 가서 뭐 흑인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여기는 왜 흑인들만 있지 하면서 되게 신기해하기도 하고 한인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다양한 또 교회들을 접하면서 저도 이 한국에서는 뭐 장로교, 뭐 침례교, 감리교 막 이렇게 막 구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되게 그 각각의 교계마다 따르는 어떠한 자기네들만의 어떠한 룰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유학을 가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그래도 중심을 뚫고 흐르는 생각들은 우리가 같은 게 아닐까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유학 전과 유학 후에 많은 생각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 왜 이런 논문을 이 사람이 썼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장애인이었고 장애인이 당사자고 장애학을 공부를 해서 이 장애학이 사회복지랑 관점이 좀 많이 다르다고 아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버무려져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이 논문을 쓴 지 한 6년, 7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읽히고 있는 걸 보면 한국 교회가 아직도 장애인 선교와 관련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과연 장애인이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의료적으로만 봤습니다. 아픈 사람, 의사들이 주로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듯이 다리가 이제 손상이 오면 당신은 지체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이 돼요. 그래서 손상이다라고 장애를 정의했어요. 주로 장애란 손상 입은 몸, 팔이 없고 뭐 다리가 없고 뭐 귀가 안 들리거나 혹은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런 정상이라고 하는 신체에서 달라진 정상이라고 규정된 신체하고는 많이 벗어난 존재들 이렇게 해서 낙인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의료적인 개념으로 이제 주로 장애를 다루다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좀 사회적 개념의 장애 개념이 도입이 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의 이제 장애 개념의 변화부터 그 교회의 얘기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논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국 사회에서 과연 이 사회적 개념의 장애 개념은 도대체 뭐냐, 뭐가 어떻게 바뀐 거냐라고 하신다면, 장애를 손상으로 이해했던 게 과거라면, 이제는 장애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의 모든 제약이 되는 상황들이 장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여나 활동에 제약을 일으키는 상황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아까 장애학에서 얘기할 때 모든 인간은 이미 완성된 존재라고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눈이 안 보이든 뭐 귀가 안 들리든 이건 그 사람의 하나의 신체적 특징일 뿐이지 그 특징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뭐 학교를 못 다닌다던가 직장을 못 다닌다던가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진짜 장애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많은 제약들이 결국은 장애를 발생시켰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 사회적 개념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약 상황. 참여나 활동을 제약하는 거 이런 걸 다 장애다라고 얘기를 해요. 쉬운 말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 어떤 휠체어 이용자가 갔어요. 그럼 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다 층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갔어요. 그럼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럼 과연 여기서 장애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 건물이 장애를 가진 건지, 휠체어를 타는 이 사람의 몸에 장애가 있는 건지를 우리는 좀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이 사람의 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장애가 있는 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죠. 아마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잠시 화면을 얼굴로 전환을 좀 해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을 난 들어본 적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오늘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네. 소수 또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여기에 할애를 해야 될까라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잠시 여쭤봤습니다. 다시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이제 2000년대 이후의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의 많은 정책의 노선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장애인 하면 아픈 사람, 환자, 뭐 손상이 있는 사람 이렇게 봤으니까 병원을 짓는 거, 치료하는 거 여기에 되게 집중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의 몸은 있는 그대로 완성체인데 왜 자꾸 이 사람의 몸에다가 집중하느냐. 이 몸은 있는 그대로 개성을 인정을 해주고 환경을 바꿔보자 하면서 장애 정책의 방향이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 저상버스를 만드는 거, 또 지적장애인도 대학에 예전 같으면 거의 못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적장애인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교육받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뭔가 충분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보자. 그럼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교통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뭐 고용정책 다 바뀌어야겠죠. 하지만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인정을 하고 정책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이게 이제 장애학에서 얘기하는 장애인관이거든요. 장애란 사실은 사람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있었던 거였다. 사회가 잘못된 거니까 사회를 바꿔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친장애적인 환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 2000년대 이후에 이런 많은 환경 변화, 정책의 변화, 제도의 변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인식의 변화. 아무리 인프라가 좋아져도 인식이나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면은 장애인들 살기 힘든 건 똑같이 힘들어지거든요. 쉬운 예로 저상버스가 100%가 보급이 된 도시가 있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예요. 이제 저도 장애학을 시카고에서 전공을 했는데 거기에 아무리 저상버스가 100%돼 있어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을 때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세워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막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가려고 영화 보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쌩쌩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상 버스가 아무리 많아도 버스 운전기사가 세워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은 왠지 좀 더 장애인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할 거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어느 사회나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귀찮아한다든지 뭐 열등하게 처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인식이 아직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까지 2000년, 20년 이후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되게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뭐 차별금지법 만들고 뭐 복지 제도들도 많이 확충을 하고 환경 변화 노력을 했고요.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2, 3년 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국가가 의무화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초중고등학교나 공공기관이라던가 직장에서 인식 개선 교육까지도 다 시키죠. 이게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를 좀 바꿔보자.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는 장애 패러다임이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변한 거다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밑에 이제 표시한 것처럼 제가 이거를 밑줄을 그을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동시에 장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전공 학문이 시작이 되면서 또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도 장애학과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구대학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에 장애학과가 지금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꼭 장애학과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애학을 공부하고 오신 많은 분들이 뭐 글을 쓴다던가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많이 알린다던가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게 최근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와 구조의 문제인데, 이런 사회와 구조의 문제를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또 바꾸고 있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과연 교회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한국 교회에서도 장애인을 충분히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교회 속에서의 환경 변화의 노력들을 해왔을까? 자,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이제는 사회적 관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바뀌었는가? 저는 생각보다 교회가 되게 느리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아까 인식도 늦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라던가 정책이 변하는 게 좀 더 빨리 변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국가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이러한 변화들이 최근의 변화예요. 그래서 모든 직장에서 이제 인식 개선 교육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씩 부과합니다. 실제로 부과된 기업들이 있기도 하고요. 1년에 그래서 무조건 한 번 이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직장에서도 다 하고 학교에서도 다 이제는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과연 교회에서는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바꾸는 게 어쩌면 제일 어려울 듯 하지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저상버스를 놓는다든가 이런 거죠. 물리적 환경 변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느리게 변하는 게 인식이에요. 사람들의 인식. 겉으로는 난 장애인 차별 안 해, 이러고 살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장애인과 결혼한다고 할 때 똑같이 비장애인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랑 똑같이 축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막 질문들을 던져보면 아직도 장애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때 우리가 똑같이 접근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인식도 이제 우리가 차차 변해가야 될 과제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느리게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느린 게 종교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일부 이제 교회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던가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를 보자. 장애인은 이미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몸이고 이 몸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장애인과 함께 우리는 예배하고 또 장애인들도 교회에서 보직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이러한 환경들을 구축해 나가는 일부 교회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많은 다수의 교회들에서는 장애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장애인은 그냥 보이지 않는 존재, 네, 보이지 않는 존재로만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경향이 좀 더 많이 있지 않나. 이게 한 10년 전에도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또 비슷한 것 같아서, 물론 약간 이제는 장애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장애인 교회가 따로 생기기도 해요. 장애인 당사자들끼리 우리가 좀 편하게 우리끼리 예배하고 싶다. 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도 대구의 둥직교회라고 그 장애인 교회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일부 생겨나곤 있지만 한국 교회에 교회들도 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교파도 막 다양하잖아요. 이 많은 교회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역을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좀 던져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집이나 시설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단은 오늘날에는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장애인 수가 좀 더 많죠, 오히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장애인이 있나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교회 내에 장애인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가 5% 정도 됩니다. 5.39%.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교인이 100명이면 적어도 5명은 장애인이어야지 이게 통계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교회 내에 장애인이 눈에 보이는가라고 보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보일까? 왜 장애인들이 교회 내에서 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외적 성장을 강조해온 한국교회가 장애인 성공교 사역을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들이 좀 주로 요즘에는 뭐 물론 외적 성장보다는 내적 성장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 역사를 쭉 통해 봤을 때 외적 성장을 되게 많이 강조해 오지 않았나. 근데 그 외적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양적 팽창의 역사 속에서 장애인들은 소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주로 선교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죠. 동시에 장애인들이 머물기에는 불편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다던가 장애인에 대한 시각도 온정주의적이거나 시혜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 장애인 교인이 있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시는 분, 또 많이 힘든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좀 더 사랑의 대상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예를 들어 장애인 사역을 따로 할 때 부서를 만들거나 할 때 마치 학교 안에 특수반이 있는 것처럼 사랑부, 뭐 사랑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 여로 보는 이런 시혜적 시각에 좀 머물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계속 교회는 그냥 은혜의 장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하는데 장애인들에게는 좀 불편한 장소가 되거나 아니면 폐를 끼치는 장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제가 이 논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이제 저도 어린 시절부터 여름성경학교를 다녔던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성장해오는 그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나이가 40대가 되니까 주로 이제 개척교회들은 40대 여성분들은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반찬을 하거나 다과를 준비하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주 역할을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물론 다 같이 남녀나 나이에 구분 없이 다 똑같이 드리지만 그 외에 예배 외적인 활동 있잖아요. 학교를 다녀도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친구를 사귀는 활동이나 이런 게 있듯이 교회에서도 예배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 외에 외적인 이제 부수적인 다양한 역할과 활동이 있는데 40대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주로 주방 일이에요. 작은 교회에서는. 근데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손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은 저를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중년의 남성분들이 따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가서 끼기도 되게 애매하고 아이들하고 있기도 애매하고 주방에 왔다 갔다 하자니 애매한 굉장히 그 교회 내에서도 성역할이라는 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물론 큰 교회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교회 환경 속에서는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있기 좀 약간 힘들겠다. 특히 더더욱 중증 장애인 분들은 또 그 주일학교 예배할 때 막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성한 장소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애 특성이 고려되기 힘든 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튼 이런 국내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환경은 변했는데 교회는 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인식도 더디 변하는데 교회 내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더 천천히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좀 준비를 얼마나 교회에서 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짚어보면 보이지 않는 존재 라고만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네. 이게 한번 밑줄을 치니까 또 이런 단점이 있네요. 또 그 다음 장에도 계속 나오네요. 네, 그래도 그냥 편히 보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가? 이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자면 각기 다른 육신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삶으로서의 인정이 아니라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장애에 대해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 장애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또 두 번째로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저분을 보고 나니까 저렇게 힘든 몸을 가지신 장애인분을 보고 나니까 나의 현재 상태에 너무 감사하게 된다. 오히려 장애인으로 하여금 해서 비장애인들이 자신의 어떠한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만드는 상대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메신저로 이해를 하고 특별하게 장애인을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장애인을 보내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면서 또 이렇게 재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뭐 물리적 환경이라던가 교회 운영 방식이나 제도라던가 이런 것만 봤을 때에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혜적 보호적인 태도 그런 환경 속에서의 예배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역의 주체가 되게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이라던가 꼭 교회가 개신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종교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역의 주체로서 인정되지 못한다던가 보호받는 객체로서만 취급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또 들여다보면 장애인 교회도 뭐 제가 많은 교회를 본 건 아니지만 장애인 교회 얘기도 들어보면 다소 경증의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중증 장애인이신 분이 부목사님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 경증 장애인이신 목사님께서 내가 부목사를 모시고 다니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각장애인 전맹이신 분이 부목사로 왔는데 이 다진 목회자가 다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 또 교회의 모습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게 오늘날의 좀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는 건 이제 논문의 맨 뒤에 담았고요. 이런 우리 한국 현실이 있는데 과연 이 장애학적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 뭐, 혹은 이 혹자는 장애인학으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장애학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장애학이 어떻게 등장을 했나. 이 장애학은 아직 역사가 몇십 년 안 됩니다. 좀 비슷한 학문을 찾자면 노년학이나 여성학 같은 게 있어요.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별도의 학문 전공으로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학이나 여성학, 특히 제일 비슷한 게 좀 여성학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차별에 대해 저항하면서 여성 당사자분들이 학문을 구축한 거예요. 그것처럼 장애학도 장애인이 차별이랑 억압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장애학이라고 하는 전공 과목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하나의 학문 영역을. 7, 80년대에 영국이랑 미국에서 주로 발전을 했는데요. 전혀 다른 장애관을 갖는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건 의학이나 사회복지, 특수교육, 재활학, 여기 오타네요. 재활공학인데요. 재활공학 이런 건데 여기서는 장애인을 하나의 비정상적인 존재 혹은 결함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결함 있는 사람의 이 결함을 고쳐야 된다고 봤겠죠. 그러니까 치료하고 도와주고 뭐 교육시키고 재활시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저항하기 시작을 했어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비판을 했어요. 내가 20년 동안 종이를 접었는데 예를 들어 종이 접기를 계속했어요. 재활 프로그램으로. 20년 동안 종이 접기를 했는데 아직 비행기를 못 접는다.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20년 동안 교수님 종이접기를 했어요. 근데 왜 계속 종이접기를 복지관에서는 하라고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요즘 이제 또 들어요.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 나오는 도전들인데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서 우리를 뭔가 변화시키거나 우리를 그냥 복지관 안에만 가둬두려고 하거나 사회복지 시설에만 있어라라고 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듯이
당사자들이 되게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약하고 무능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야 라고 예전에 학문들이 주로 가르치면서 계속 재활을 시도했다면 이제는 여기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7, 80년대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저항운동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계속되면서 사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영국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영국에서는 단체들 있죠. 많이 운영되고 있던 당사자 단체들이 이제 복지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당사자 단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의존적으로 만드는 복지를 막 비판을 해요. 우선은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복지 시스템이 장애인들을 더 사회복지 시설 안에 가둬두더라.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냐. 사회복지가 장애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고립시킨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도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장애인 시설. 우리나라의 시설이 장애인 거주 시설이 이제 꽤 있죠. 주로 섬에 있어요. 인천에 저는 살고 있는데 인천도 섬에 장애인 시설이 꽤 많아요. 시설 내에 장애인을 가두어 둔다. 말로는 좋은 말로 복지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정말 복지냐. 장애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설 안에 가두어 사회랑 격리하고 계속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 당시에 영국 혹은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 복지기관이나 시설이나 이러한 장애인 단체들을 당사자 단체로 전환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장애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필요로 하게 됐고 우리도 사회복지가 유지되려면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서 거기서 사회복지사를 양성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운영 시스템 어떻게 보면 사회 내에 이 체계를 이해를 하려면 신학과가 있잖아요. 일단 대학의 학문적 영역에는 신학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깊이를 더하면서 이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현실 세계의 틀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장애인 당사자들도 학문적 영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백그라운드. 그냥 단순히 현실 세계에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막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학문적 공동체, 백그라운드로서 장애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장애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작업이 이루어져요. 지금 광주에서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되게 열심히 탈시설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의 시설의 이제 소규모화를 작업을 시도한다던가 또는 뭐 발달장애인 중에 도전적 행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 인프라를 만든다던가 이런 게 최근에 광주형 모델 뭐 이렇게 기사에 막 나오는 거를 접했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는요, 이제 우리나라 복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중앙정부 사업이 거의 없어요. 다 지방 환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다 지자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복지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맞춤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지자체들마다 이 탈시설 사업을 이제는 조금씩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천에도 시설이 있고요. 장애인 시설이 섬에.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2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 빼고 노인 요양시설에 가 있는 노인 장애인분들을 빼고 장애인 시설에만 있는 사람만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약 25,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와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살게 하자 뭐 이런 변화도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이제 2020년대에 와서야 하고 있는데 이 장애학이 등장했던 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 계속 영미문화권 혹은 유럽에서는 계속 그 시기에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러면서 장애학도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장애학에서는 장애인을 자립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영국과 유럽의 얘기를 간략하게 줄인 거라면 미국은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라고 한다면 이 흑인 인권 운동에서 그 역사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요. 미국 얘기는 이거 뭐 좀 약간 딴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좀 해보자면 미국은 계급 사회예요.
잠시 얼굴을 뵐게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미국 사회가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막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놀라게 되죠.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의식이 되게 후진국인가 봐. 뭐 이런 생각들부터 해보게 됩니다. 근데 미국 사회는 계급 사회고 인종에 따른 계급이 되게 분명한 사회이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계급. 그래서 제일 위에 백인들이 있다고 하고 그 백인 밑에 흑인이 있고 흑인 밑에 아시아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흑인 밑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인, 흑인, 아시아인, 그리고 아시아인 밑에 멕시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보면 멕시칸 사람들이 와서 노동자로 일을 해요. 흑인 샵에 가보면 흑인이 주인인 샵에 가보면 한국인이 거기서 노동자로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러한 미국 사회 내의 어떠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권 문제라고 하면 다 인종 문제를 떠올립니다. 장애인 문제를 떠올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계급 문제, 인권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물결이 한때 강했었기 때문에 한국은 계급 문제를 얘기하면 노동 얘기나 아니면 요즘 자산 격차라던가 소득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득에 따른 빈부격차, 뭐 금수저, 뭐 흑수저 이렇게 계급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은 계급 얘기를 할 때 흑인 인권 운동이나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간의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화면을 또 공유해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에서는 이런 장애학의 등장 배경에도 이 흑인 인권 운동이 있었어요.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영향으로 장애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권 운동 하신 분들이 주로 누구냐면 노동 운동 하시던 분들이 민주운동, 노동운동 했던 분들이 이제 장애인권 운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분들이 또 장애 인권 운동을 하면서 이 장애학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장애학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장애학에서도 계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종과 장애의 교차점. 예를 들면 백인의 장애인은 어느 경험과 흑인 장애인의 경험은 달라요. 그리고 흑인이면서 장애인이면서 빈곤한 여성이라면 가장 미국 사회에서 살기 힘들다라는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아무튼 미국 사회에서의 이 흑인 인권 운동은 장애 인권 운동의 이 연원을 따져갈 때 그 시작점쯤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내용들이 있기도 한데요. 미국 장애학의 역사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볼게요. 그래서 영국과 이런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각각 이렇게 장애학이라고 하는 당사자 학문이 생겨나게 됐고요. 지금은 장애학회라고 하는 것이 매년 이제 개최될 만큼 장애학도 이제 많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장애학에서는 과연 장애인을 어떻게 보느냐, 이 출발점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애인을 일단은 개성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결함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탐구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몸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학자들이 주로 많이 비판한 게 그 의료적 모델이었어요. 제가 맨 앞에서 설명드린. 장애인의 몸을 바꾸려고 하고 치료하려고 하고 장애인을 시설에 두려고 하고 뭐 이런 걸 비판을 하면서 사회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도 장애학자들입니다. 장애는 사실은 이 환경에 있었다. 교회를 치자면 교회의 운영 방식이라던가 제도라던가 뭐 이런 게 결국 장애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장애학자들의 비판이 계속됐죠. 장애학자들이 대체로 미국의 장애학자들이 종교 비판도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얘기를 좀 해보자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냐면 이렇게 포스터를 본 적이 있어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밑에 있고 계단이 막 그려져 있고 계단 위에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스터예요, 하나에.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 천국에 다다를 수 없는데 물리적 접근성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인데요. 그만큼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등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던가 교회 내에서의 교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느냐 이런 거 들여다볼 때 아니다라면서 이제 장애학자들이 되게 많이 비판을 해요. 되게 이거는 이 논문에 쓴 건 아니고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건데요. 전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유학 가기 전에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한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제 주변에. 뭐 연대를 다녀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 대학이니까 더 유난히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 기독교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와 사회복지 문화는 맥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다소 시혜적으로 바라보면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잘해야지. 이런 이제 시각에서 어찌 보면 대상화를 시키죠.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뭔가가 코드가 통해요. 근데 장애학과에 갔더니 저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주변에 일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장애를 다루는데 너무 다르다. 이게 물론 종교와 이 장애학의 관계 이런 것도 큰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왜 장애학자들이나 장애학을 연구하는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까? 라는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 뭐 이런 친구들이 왜 없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던져봤어요. 근데 장애학에서는 교회를 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복지하고는 코드가 이게 딱 맞는데 장애학하고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장애학에서는 일단은 초창기 장애학자들이 비판을 해요. 교회를. 교회가 장애인을 배제해 왔다. 주류 이데올로기,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 기능들을 교회가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이 사회의 인식들을 교회에 심으면서 장애인은 소수자로 만들어버렸다. 뭐 이런 이제 되게 이 비판적인 시각들의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 장애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면 뭔가 좀 다른 얘기들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장애학자 분들은 어떤 성경을 뭐 그렇게 깊이 있게 탐구를 해가지고 성경적인 측면에서의 뭐 잘못이라던가 한계라던가 이런 걸 논의하기보다는 이 교회라고 하는 실체적인 공간에서 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던가 운영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또 비판적인 입장들을 많이 취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장애의 과정에 이제 몸을 담게 됐을 때 되게 힘들었죠. 전 개인적으로. 항상 사회복지 하던 친구들은 지지적이에요. 예를 들어 숙제를 못 해가도 넌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라면 장애학과 사람들은 좀 까칠해요. 사회를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 사회 구조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너는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챙겨오느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매사에 약간 비판적인 친구들도 많았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의료적인 모델의 어쨌든 관점에서는 장애인을 규정을 할 때 이 한계가 있는 몸 이렇게 봤다면 장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장애학이 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하나씩 밑줄 치면서 보는 게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장애학에서는 그래서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키가 크거나 키가 작은 것이 개인의 특성인 것처럼 장애도 신체적 개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이라고 이제 도출을 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건강함이나 정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의료적 모델에 국한되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보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 사회적 모델이 딱 등장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했던 건 아니에요. 의료적 모델이 중요하다고 추구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누구냐? 의사 집단. 의사 집단이 굉장히 많이 이 장애학자들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일리노이 주립대학도 사실 의대에서 장애학과가 갈라져서 나온 거거든요. 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의료적 모델을 추구하는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사회 구조나 질서가 바뀌어도 손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다 설치하고 저상버스 다 놓고 교회에서도 장애인을 다 통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으로 환경이 다 바꿨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상 입은 몸이 갑자기 뭐 팔이 생겨난다던가 IQ가 높아진다던가 이런 어떠한 손상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은 아니지 않냐. 손상 자체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관점이나 치료를 하려는 노력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또 의료사회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장애학에서도 많은 부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장애인분들이 이 장애학에 심취하신 분들이 재활을 거부했거든요. 나 이제 재활치료 안 받겠다. 난 병원에 안 갈 거야. 그리고 교회도 장애인을 이렇게 거부하는 환경과 공간인데 나 교회도 안 갈 거야. 막 이런 이제 약간의 저항적인 기존의 주류 사회에 대한 저항이 되게 강했던 한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좀 약간 중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적 모델도 중요하다.
우리가 손상 입은 몸을 잘 치료를 받는 것도 재활훈련 하는 것도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요즘에는 또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장애학은요. 장애학 얘기는 이제 조금 간단히 좀 간추려 볼게요. 장애학에서는 장애인을 대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학에서는 포괄적인 인간학이기 때문에 뭐 사회복지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공학, 의학, 심리학, 정책, 역사, 문학, 법학 뭐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도 다 장애학과에 와요. 그래서 장애 역사를 연구한다든지 장애인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뭔가 사회복지학과에서만 다루는 영역하고는 전혀 다른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장애인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제약하거나 억압하는 사회 구조나 이 환경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되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방감을 느끼는 학문이기도 해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처음에 이런 장애학을 접했을 때 이렇게 뒤통수에 뭔가 불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장애인의 몸이 잘못된 거다 하니까 제가 되게 위축이 된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고 그래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어쨌든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는 건 사실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장애학을 배우고 나서는 아 내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돼요. 되게 너무 말이 빠르죠. 네, 그래도 들을만 하시죠? 네. 아, 내 몸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로서 해방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왜 아이들이 막 눈물을 이렇게 펑펑 쏟아내는 것하고 같은 이치? 네 잘못이 아니야. 너가 부족한 게 아니고 너의 몸은 이미 완전한 몸이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해 라고 얘기할 때의 그 어떤 뭔가 그 해방감? 그런 해방감이 장애학을 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장애학 강의를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하면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심리적 변화가 이렇게 보여요. 바닥을 한번 치고 올라오는 변화, 그래서 장애학을 처음 공부할 때 되게 힘들어 하시다가 왜냐면 내용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것도 있고 나의 아팠던 과거의 경험이 막 바늘처럼 막 자기를 찌르기도 하고 장애인의 억압이라던가 차별이라던가 이런 경험을 배울 때는 근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주류 사회가 이렇게 판을 짜와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피해자가 된 거지 사실은 장애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가 잘못된 거고 다양한 개성 있는 우리의 몸을 이 사회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장애학이 갖는 최대의 장점이자 특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사자들에게는 꼭 공부해 볼 만한 학문이다. 왜냐하면 자기 해방을 위해서 약간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장애학에는 이제 연구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회과학 하는 사람은 사회과학적 방법만을 하는데요. 장애학에선 다양한 뭐 개인의 삶만 가지고도 연구를 할 수 있고, 뭐 다양하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접근도 하고요. 역사나 문화나 철학 이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장애학은 그러면은 뭐 법학, 뭐 이렇게 뭐 상경계열 뭐 인문계열 이런 거 나누잖아요. 공학계열 이런 거 나누는데 그럼 장애학은 어느 계열이냐 라고 물으면 계열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공대에서도 장애학을 하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이 인간 중심적인 재활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물리치료나 이런 영역에서도 장애학적 관점을 가져야 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혹은 장애인의 몸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존의 학문의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인간학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학이 이제 국내에 도입이 또 됐죠. 장애학이 국내에 도입이 돼서 뭐 복지에서 인권으로 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조금 쉬는 시간 가질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계속 하셔도 괜찮겠어요. 저희 그러면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학적 관점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장애 사회를 이제 변화시켜 보자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앞부분에서도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기존에는 복지였다면 이제 인권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같은 삶의 질을 현재는 누리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좀 만들어 보자.
라면서 한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문제가 존재하는 건 장애 사회였다.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칼럼에서도 제목으로 썼던 말인데, 이 사회에 존재하는 건 장애인이 아니라 사실은 장애 사회였고, 이 장애 사회를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도 뭐 장애 관련 무장애 사회 이런 공약들을 내놓기도 하고요.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좀 나갔다 올게. 나오면서 큰 1시간 내로 변화들을 그러면 가져옵니다. 정말 총량의 사람들 만날 거야. 제가 제 목소리 4시 외에 전에 음소거를 오겠지? 할게요. 네. 이제 제가 다 제 목소리 외에는 음소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권리를 누리는 존재로 장애인을 보자라면서 이제 많은 정책들도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정책 변화를 간단히 정리를 한 건데요. 주거 정책이 시설 중심에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장애인은 시설에 있어야 돼 했는데 이제는 장애인 시설 가면 안 돼. 라는 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집에서, 내 집에서 장애인 자립해서 살게 하자. 그래서 복지 정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즘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제 이름을 씁니다. 장애인들에게 집도 주고 서비스도 집으로 찾아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냥 이렇게 시설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집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산 장애인이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요.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에게는 집을 줍니다. 지금 인천이나 서울 쪽에서는 아마 광주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시설에서 나오는 장애인들 1인에게 집을 한 채씩 살 수 있도록, 물론 그 집의 소유는 시 거예요. 지자체 거예요. 예산이 지자체니까. 하지만 그 집에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립주택들을 제공을 하고도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인천에 LH에서 자립주택 8채가 나왔다고 해서 또 가서 봤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사업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되게 핫한 사업이에요. 물론 집이 되게 비싸죠. 요즘 집값이 비싼데 이 주거복지가 복지의 시작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시설에서 나오면 살 곳이 필요해서 LH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10만 원. 그러니까 500에 10만 원짜리의 매입 임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주로 신축 빌라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8채가 나왔다고 하길래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 자립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인가 복지관에서 같이 가보자고 해서 제가 방문을 해봤어요. 방 3개에 27평짜리 신축 빌라더라고요.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근데 방이 3개면 우린 장애인 3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한 명이 그냥 한 채에 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장애인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또는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게 무형무자였거든요. 가족이 없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장애인분이 시설에서 나와서 집에서 이렇게 자립해서 사니까 없었던 가족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복지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최근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복지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거였다면 최근에는 이런 커뮤니티 케어, 지역에서 돌봄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집을 주고 서비스를 주고 그래서 서비스는 활동 지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제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활동 지원 사업 알고 계시죠? 활동 지원 사업 알고 계시죠? 이거하고 유사한 게 근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한 장애인이다. 만약에 4대 보험이 된다. 그 장애인이 취업을 해서 그러면 활동 지원사 외에 근로 지원인 서비스도 쓸 수 있어요. 대신에 그건 회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중증장애인이에요. 그러면 근로지원인 신청을 해서 내 옆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조력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또 이제 교육부에서 최근에 교육 지원 인력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스타트가 늦어요. 교육부가 제일 느리게 변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일 늦게 변하는 게 종교계하고 교육계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종교계하고 교육계. 그러니까 복지 영역에서도 제일 느리게 변하는 파트가 교육 지원 인력 파견해서 이제 장애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시혜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또는 돌봄 지원 체계를 좀 그냥 일괄적으로 시설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각자 장애인 맞춤형으로 다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 중에 박사과정생 중에 뇌병면 장애인 분이 계세요. 중증 뇌병면 장애인 분이신데 이분이 직장도 다니시면서 저희 대학원도 다니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 생활하고 또 학교 올 땐 활동지원인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정말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복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사회 참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고용 정책도 바뀌어요. 최근에 보호고용이나 의무고용 위주였다면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나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못하거나 뭐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었죠. 또 보호작업장 많이 가보셔서 아시죠? 장애인끼리 일하는데 이제는 뭐 보호작업장도 최저임금 줘라라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의무고용도 이제 예전에 장애인 3% 고용하자 이런 룰이었는데 지금은 공공기관은 3.4%, 민간 사업체는 3.1%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돼요. 전체 근로자 수 대비. 근데 이걸 고용을 안 하면 벌금을 냅니다. 과태료. 근데 과태료가 1년에 뭐 대기업들은 6천억씩 내요.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 장애인 고용을 한 명이라도 안 하게 되면은 그 내야 되는 과태료 기준 단가가 최저임금하고 동일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약 한 18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85만 원 곱하기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의 수 해서 곱하기 12개월치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삼성 뭐 이런 데가 이제 1등 하고 있죠. 과태료 부과에 1등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항상 신문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 단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장애인 고용을 안 하는 게 더 싸게 먹혔단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장애인 한 명 미달한 것에 대해서 기준 단가가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러면 채용을 안 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에 준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장애인분들을 파트타임으로라도 채용을 하려고 어떻게든 인원수를 채우려고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이 계약직, 파트타임직, 뭐 시간제 일자리 이런 식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없는 일자리도 개발해내고 있어요. 이제 기업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뭐 반도체 공장이다. 근데 제빵사를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빵 만들기를 해서 이제 공장에 빵을 공급한다던가 회사원들이 먹을 수 있게 뭔가 이런 식의 이제 노력들이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또 교육 정책도 바뀝니다.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예전에는 장애 학생은 다 특수학교 갔는데 지금은 다 어린이집부터 통합되는 환경도 제공이 되고요. 또 교통정책이 개별적으로 자차 이동을 했다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동권이 보장이 되면서 콜택시, 바우처 택시 이런 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콜 외에 바우처 택시도 있고요. 또 유니버셜 디자인도 생겨서 장애인이 쓰는 디자인은 다 같이 쓰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환경 디자인까지도 바뀌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 자부심, 장애 문화 이런 것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는 이제 미국 가서 처음 본 단어예요, 사실. 장애가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장애 자부심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시카고에 있는 모임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맨 밑에 파란 박스에 보시면 장애가 다양한 사람의 모습 중에 일부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우리는 공표한다. 장애에 대해 낙인을 두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해 도전하는 거고 오랫동안 억압적인 사회가 규정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믿음이나 느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시도가 곧 장애 자부심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얘기를 하면서 장애 문화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서빌러티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해요. 디서빌러티 프라이드가 여기 빠졌네요. 장애 자부심 행진인데 디서빌러티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 해서 장애 자부심 행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미국 사회에서는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문화적인 코드로서 장애를 이해하는 거 이런 변화와 함께 이제 교회에도 많은 과제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장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신학에 대해서는 거의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면서 이제 많이 좀 찾아보게 되었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장애학과 성경의 장애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선교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고 독생자 아들을 보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믿자라는 거죠.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난 장애인관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총 163번이 나오는데 뭐 어디에 몇 번 나온다 이런 건 다른 이제 논문들을 참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도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을 짓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을 짓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육체의 온전함에 대해서 논한 적이 없어요.
너는 예쁘게 생겨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거나 아유 너는 못생겼지만 성격이 좋으니까 보기 좋았더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그냥 충분히 온전한 그냥 보기 좋은 피조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뭐 자신의 장애를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장애인도 나 여호와가 지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사람을 각각 다르게 창조했고 그 다른 특성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사람으로서의 존재론적 창조에 대한 강조를 성경에서 하고 있지. 온전함이나 불온전함에 근거를 해서 장애랑 비장애를 나누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서열화라는 거예요. 아까 미국 사회에서 백인 밑에 흑인, 흑인 밑에 아시아인 밑에 멕시칸이 있는데 이거를 한인 그 음식점을 가면 느끼거든요. 한식당에 갔는데 멕시칸 아주머니들이 된장찌개를 다 끓이고 계세요. 한식당의 주인은 계산대에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 사회에는 이게 계급, 그게 인종에 따른 거든, 혹은 장애에 따른 거든, 이런 뭔가 계급이라던가 차이를 두거나 서열화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서열화를 해서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흑인이라서 어떻고, 뭐 백인이어서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 그 자체의 창조에 대해서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 번쯤 네, 그래서 장애학적 인간관하고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도 사람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같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모습 속에는 시시때때로 장애관이 좀 다르게 묘사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장애를 묘사를 하기도 하죠. 이제 형벌로서의 장애 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애라던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진 장애로 이제 장애 이미지가 나와요. 구약에는. 근데 이제 또 신약에 가면 또 바뀌기도 해요. 질병으로서의 장애가 좀 묘사가 되는 곳이 많이 있고요. 완증병이라던가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고 선천적 장애가 언급되기도 한다던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장애가 나오기도 해요. 신구약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좀 보면 구약에서는 장애의 원인이 어떻든지 구제나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가 되는 한편 신약에서는 주로 사복음서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장애인이 나와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대상이었다.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데 그 치유의 역사 자체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성경 속에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같이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들이 등장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장애인에게도 하나님 뜻 가운데 복음 전파와 구원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 내에서는 끊임없이 이 장애 물론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 않지만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보지 않는다던가 이런 거는 지금은 없죠.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온전하지 않은 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교회에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억압적인 질서를 만들어 오지 않았나. 뭔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사실 이 신학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네, 그냥 같이 이렇게 나누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나타난 장애인과는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기보다는 다르게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선적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걸 보면 종합 평가해 볼 때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거죠. 장애학의 장애관하고 성경적 장애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일부 장애학 하는 연구자들이 교회를 막 비판하고 종교를 비판을 해요. 종교의 이데올로기가 기존의 주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그거를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따라가게 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교회 내에서 설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비판을 했다면 사실 원론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애관은 그 장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애관하고 사실은 일치하더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는 것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치유의 역사를 얘기를 이제 또 살펴볼 때
그 장애인을 치료받아야 되는 대상, 의료적 관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저는 장애학적 관점이 또 더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단순히 치료 자체의 행위에만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구원의 역사고 그리고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과 어울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성전에 나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치유의 목적이 함께 성전에 가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장애인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비차별적인 하나님 나라의 접근성 아까 제가 왜 포스터 얘기를 하나 했었잖아요. 계단이 이렇게 있고 위에 천국 있고 밑에 일치어탄 장애인이 있었다. 이런 그림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성경에서는 이런 비차별적인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히 교회의 운영 시스템이나 뭐 각 교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룰이나 이런 것 속에서 장애인을 그동안 많이 배제하는 룰들을 많이 만들었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보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장애학에서 얘기하는 장애인관하고 많이 통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이 교회도 이제는 운영 방식이 됐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과정이 됐든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 억압 뭐 이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다. 혹은 사랑으로만 대하거나 돌봄으로만 대하는 복지적 관점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좀 이제는 한 단계 레벨업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속 볼게요. 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치유의 이적을 경험한 장애인이 정상의 몸을 회복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것에 기뻐하고 있었잖아요. 성경의 그 의미를 잘 해석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 자체를 강조하는 의료적인 관점에서의 장애관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애관도 치료의 대상으로 일부 보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것,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동참하고 있는 것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장애학적 인간관과 통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의 인간관은 다양성을 인정하죠. 있는 장애인의 몸을 그대로 같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사회의 어떠한 질서나 구조의 반기를 드는데 이러한 내용 역시도 성경에서도 신구약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저항적인 정신이나 존재론적 가치 이런 측면들이 신구약 성경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이에요. 되게 장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한국 교회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실질적인 현장인 교회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장애인관을 좀 잘 잡아가 보자. 라고 한다면 현재는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분리하고 배제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의 양적 팽창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이 대중교회가 장애인에 관심이 없었고 봉사나 섬김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또 경제 성장론자들의 논리라고 저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또 꺼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복지가 성장의 장애물이 된다는 성장론자들의 논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 성장을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비 지출을 많이 하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과 같은 부차적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대세, 그러니까 양적 교회의 팽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일어나가기 힘들 거야. 마치 성장론자들의 그 논리처럼 그런 논리를 적용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가 당연한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그냥 봉사, 아주 구체적인 걸로 이해된 부분들이 많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나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주체가 되게 어려웠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논리도 도움을 주고받는 상하적 관계나 시혜적 관계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직분자나 제사장의 지위에다가 장애인을 두지 않고 사랑이나 보호의 대상으로 그냥 복지 서비스 대상자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마치 그 복지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도울 것인가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딱 그 정도 수준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 물리적 접근성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주체로서의 참여도 어렵다. 그래서 예배당 내에 뭐 강단이라던가 계단 접근성 또는 요즘엔 온라인 예배도 많이 하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동시에 이렇게 줌에 들어와서 뭐 수업 통역이 된다던가 뭔가 이런 접근성이 충분한지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애인 공동체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천국 가는 길은 계단만 있더라 이런 농담을 하는 것처럼 이런 걸 봤을 때 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사회 룰을 답습하고 지배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정상의 몸을 강조하고 이 사회에서 생각하라는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올바른 성경적 장애인관을 교육시켜 본 적이 없다. 즉 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듯이 이제는 이런 부분들 성경 속에서의 장애인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장애학적 관점하고 아까 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교회 내에서도 좀 알리고 교육하고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 이제는 이건 비판한 거죠. 장애학에서도 이 사회를 막 비판하듯이 교회를 이제 오히려 교회가 이 사회의 나쁜 이데올로기를 더 강화시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를 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기본은 통합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는 분리나 배제가 아니라 특수사역으로서의 장애인 목회가 아니라 대중목회 속에 녹아 들어간 장애와 비장애인의 통합. 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는 단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 예배 혹은 뭐 통합 교회. 근데 단순히 교회의 이 역할이나 영역이 예배라고 하는 본질적인 거 외적인 게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뭐 밥을 챙기고 아이들을 챙기고 막 이런 부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걸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한 생각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교회는 시대적 요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신학적 근거가 있어요. 신학적 근거도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다. 성별, 나이, 학력, 지식, 외모에 관계없이 같은 한 지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통합교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뭐 계급을 얘기하면 아까 흑수저, 금수저 얘기 나온다고 했는데요. 흑수저와 금수저가 마주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교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사회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등하고 평등한 인간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이 변화에 또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의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대등한 인격체로 봐주시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제가 파란색 글씨로 강조해 놓은 부분이 이 캐롤 길이라고 하는 분이 장애학자예요. 제가 박사과정 있을 때 저희 교수님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계속 복지 제도를 막 많이 요구를 하는데 사실 우리한테 권력이 있다면 더 이상 복지나 사회통합을 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복지가 아니라 권력이다라는 얘기를 이 장애학자는 하고 있어요. 장애인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더 이상 뭐 누가 누구를 통합시키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한국의 장애인들은 권력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지금 우리는 접근성을 요구하고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수준인데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도 권력을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부 이제 레위기에 장애인 제사장의 부적격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진 걸 근거로 해서 장애인 사역자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신체적 부적격이 아니라 의식적 부정합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제 논문에는 상세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에는 안 넣었지만 선생님이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부정한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즉 신체적인 어떠한 다름이 부적격이 된 게 아니라 의식적인 어떠한 부정함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장애인 사역자분들도 저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통합교회가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이유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장애인을 주요 사역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도 함께하는 쪽으로 좀 교회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주일학교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교회에서 교육받고 교제하고 이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도 통합교회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일반 교회 가고 뭐 부모들은 장애인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는 교회. 또 사회복지나 서비스가 발달을 해서 저는 이것도 이제 교회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한때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양적 성장을 막 거듭해 오던 역사에 비하면 이제는 많이 어렵다라고들 하는데요. 수평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교인들이 A 교회에서 B 교회로 새로운 이제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사회복지나 서비스 영역이 발달하면서 장애인 선교가 더 어려워진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복지의 역할의 주요 주체가 됐었는데 지금은 공적 영역에서 복지를 다 많이 제공하고 갈대꽃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통합교육이나 통합사회를 경험한 장애인들에게 교회라는 공간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이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좀 더 장애통합적인 어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이제 그 장애관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의 여타 조직이나 환경을 넘어서서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장애 자부심까지도 교회에서 좀 알리고 확산할 수 있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이제 결론 부분에 썼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장애 억압적인 환경에서 심리적인 억압이나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 장애인분들이 교회에 와서 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 이제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더 해방감을 느끼는 건 이제 장애학적 장애인관 또는 아까 성경에서 알아본 장애인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대등하다. 또 자신의 장애는 개성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세계의 또 자유로움, 해방감, 장애 자부심 이런 것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접근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곳, 서로는 상하 관력 관계가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고 대등한 권리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